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아바의 김영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벼락치기 우리 세 번째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어공학 파트 12개 테마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제어공학 역시 문제가 좀 난이도는 학문으로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시험을 풀기에는 딱 정해져 있는 문제들 많기 때문에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단답형 형태를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제가 12개로 찝어서 한번 선별을 해 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벼락치기 딱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볼 수 있는 영상! 벼락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입니다. 자동 제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폐회로 제어기를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갈 말들, 그죠? 이런 거에 들어갈 말들, 또 조작량 이런 거, 그리고 전체에 대한 제어 외소 같은 것들 잘 찾아보셔갖고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위치에 이게 들어가야 될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잡아내시면 됩니다. 이거 틀리면 진짜 너무 억울해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자동 제어기 하면 또 10문제가 우리 기사에서 10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파트에서 좀 10문제 하면 나올 만한 게 좀 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난이도는 어렵겠지만 시험은 잘 푼다라는 거. 그렇죠? 자, 두 번째, 목표값에 의한 분류입니다. 입력 기준이요. 정치 제어가 있습니다. 정치 제어, 그리고 목표값의 시간 관계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치가 뭐냐면요. 어떤 목표치 할 때 그 값이죠. 값이란 말이에요. 그 값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우리 주치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치 제어. 요거 비교는 해보실 줄 아셔야겠죠. 자, 제어량에 대한 분류인데요. 여러분 써보기고, 여기가 이제 프로세스 제어라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보셔야 돼요. 자, 서버기구는 위치, 방향, 자세, 각도, 거리를 제어하는 거고요. 프로세스 제어는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유량, 액면, 밀도, 농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동조는 전압, 주파수 또는 속도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위치, 방향, 자세, 각도, 거리는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데 눈으로 잴 수 있는 것들, 그죠? 근데 온도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압, 주파수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전압은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존재할 수 있는 정기적인 요소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PID 제어 정리인데요. 비례 제어죠, 그죠? I는 적분 제어입니다. D가 미분 제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례 제어가 되겠고요. 요걸로 확인하셔도 되는데 여기 나오진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뭐냐 특징 갖고 여러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상 오차를 수반하게 되고요. 잔류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게 우리 비례 제어입니다. 그리고 적분 제어하고 미분 제어에서 중요한 내용은 딱 두 개예요.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게 이게 미분 제어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오차가 발생했어. 그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적분 제어라는 거. 그래서 비례 적분 제어와 비례 미분 제어가 있으니까 비례 제어와 적분 제어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게 비례 적분 제어가 되게 되고요. 비례 미분 제어도 이렇게 되는데 비례 미분 제어는 속응답 소극성이라는 얘기예요. 응답 속응 이거 발음 참 힘들더라고. 빠르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응답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성질을 개선하는 게 우리 비례 미분제예요. 자, 비례 적분 미분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잔류 편차도 제거하고, 그죠? 소극성도 향상시키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제어계다라는 게 우리 비례 적분 미분 제어계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시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입니다. 블록 및 신호 흐름 선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얘는 예제가 훨씬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함수 기본식에 있어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한 기억해 두시죠. 전달함수는 1- 피드백에 대한 이득이죠. 피드백.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아온. 자, 1 플러스 피드백 이렇게 돌아오니까 GH가 되게 됩니다. 그럼 따지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1 빼기 백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요 마이너스랑 둘 다 적용돼서 플러스가 되니까 원래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G 곱하기 H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요걸로.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옵니까? 전방향 경로예요.
전방향 경로의 이득인데, 전방향 경로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요렇게 여기서부터 그냥 아래서부터 C까지 쭉 오는 방향. 뭐밖에 없어요? G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다 G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달함수에 대한 기본 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꼴로 등장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거기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부딪혀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이 함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여러분이 요 정도는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신호름 선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블록 선도하고 신호름 선도하고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신호름 선도는 선으로 돼 있어요. 점점점 숫자로도 많이 표현됐어. 문제를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셔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이거 큰일 나요. 그죠? 경험 삼아 시험 본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 신호름 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RS분의 CS인데 입력분의 출력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1 빼기 폐로 분의 뭐합니까? 그러니까 폐로보다는 피드백 경로 분의 전방 경로라고 생각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예제에 따라 좀 어려워요.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위에 있는 블록 선도하고 이론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요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두 개가 이어져 있어요. 그죠? 각각의 전향 경로 이득이라 보시게 되고 루프는 정량 경로 이득에 접촉하지 않는 루프인데 서로 다른 루프 이득을 합을 다 한 다음에 또 뭘 뺄 거냐면요. 원래 마이너스에다가 얘를 더하기고 빼기고 더하기 생각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호가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는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죠? 자, 얘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 2개의 루프 이득의 곱이고요. 얘는 서로 접촉하는 3개의 루프 이득의 곱이 됩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좀 힘드실 거예요. 예제도 거의 없어요. 얘는 딱 1개인가 2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신경 안 쓰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에 10문제 중에 한두 개만 버리고 8개 이상만 맞추면 되는데 이거 버리더라도 8개 이상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꼴이 나왔을 때 우리 먹을 거냐? 요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블록 선도고요. 블록이잖아요. 그래서 블록 선도예요. 얘는 신호가 흘러가듯이 표현했기 때문에 신호 흐름 선도예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됐지만 얘는 요 자체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이 없다는 거. 요 차이만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지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예제랑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파트를 제가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뭔지 의미가 확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빼기 피드백 경로 분의 전 방향 경로구나.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테마입니다. 자, 세 번째 테마 상태 공간 해석인데 해석보다는 우리는 답을 맞춰야 되니까 자주 나오는 시험의 스타일이 딱 여기 가장 많이 나온 거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2차 미분 방정식하고 3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상태 방정식을 찾아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렬, 요 행렬을 찾아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태 방정식인데 이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고 3차 할 때는 아래와 같이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자, 요 역방향으로 이렇게 쓰고 왜?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 문제 풀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쵸? 요 놈의 부호를 바꿔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감말 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베타인 행렬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 그럼 3차 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3차 할 때. 자, 보자. 여기. 요놈 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거꾸로 써 나가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감마부터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마이너스 베타. 물론 상수로 나올 겁니다. 숫자로 나오면 그 부호만 바꿔주면 알파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상태 방정식의 행렬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묻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 찾는 문제가. 아시겠죠?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거 몰라도 그냥 이렇게 푸는 거하고 외워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서술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상태 천의 행렬인데요. 얘는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너무 길어. 너무 길다 보면 시간이 너무 쫓겨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간에 실수를 했어. 답이 없어. 그냥 빡 치는 거죠. 막 초조해지기 하는 거야. 시간도 없는데. 그죠? 자, 상태 천의 행렬은 뭘 얘기하냐면요. 일단은 S인데 여기서 I는 무슨 행렬? I는 단위행렬이죠. 저기 I는 단위행렬입니다. 단위행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1001입니다. 그래서 S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S00S에다가 빼기 A라는 행렬이죠. 그렇죠? 뭐 A, B, C도 있겠죠. 이렇게. D 행렬을 뺀 다음에 그죠? 뭐 할 거야? 역행렬을 가지고 역 라플라스 변화시킨 거야.
자, 그래서 역 라플라스 변화니까 여기 라플라스 변화인데 뭐 행렬? 요 놈의 역행렬을 갖고 할 거예요. 그러면 SI 빼기 A에 대해서 뭐 할 거야? 역행렬을 가지고 다시 역 라플라스 변화시킵니다. 역행렬 어떻게 시키는지 알죠? 만약에 요 행렬을 요 행렬이 요 A, B, C, D 말고 이렇게 되다 볼게요. A, B, C, D. 이거 다른 거예요. 얘랑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요 전체 행렬을. 다 여기다가 이걸 다 계산한 거를 요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죠. 그쵸? 그럼 역행렬 어떻게 해요? AD 마이너스 BC분의 1하고 얘랑 자리 바꾸게 되죠. 그래서 D, A가 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역행렬을 구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다시 뭐하라? 아, 역 라플라스 변화는 시켜라 라는 게 우리 상태 천외행렬이라는 거.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풀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풀이를 할 때도 어려운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많이 버리고 가시는 분들 많죠. 그래도 한 번쯤은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테마도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과도응답에 대한 내용 출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펄스 출력, 인디셜, 그리고 램프 출력, 그리고 포물선 출력이 있습니다. 램프 출력에는 직선 출력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 자, 임펄스 출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게 자, GS 함수에 전달 함수에다가 RS를 곱하는데 이게 RS가 뭘로 바뀌냐면 이게 S 1로 바뀌게 되고 얘놈은 그죠? 자, 인디셜 출력에 대한 놈은 여기가 RS가 S분의 1로 되게 되고요. 이 RS에다 얘는 S제곱분의 1을 곱할 거고 얘는 S 세제곱분의 1을 곱해서 역 라플라스 변화는 시키게 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디냐? 임펄스냐? 아니면 인디셜이냐? 또는 램프냐? 또는 포물선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램프 대신 직선이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2차 지연 제어기에 대한 인디셜 응답입니다. 여기 특성 방정식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S는 우리 변환에 대한 S고요. 여기 이제 그 사이라고 그 사이. 이게 뭐냐? 감쇄비예요, 감쇄비. 감쇄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쇄비에 따라서 근의 위치에 대한 과도 응답이 달라진다는 거. 근의 위치까지 다 제가 세세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이런 표를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제타라고 보시는 게 아니죠. 그 사이라고 보다는 제타하고 그 사이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제타 생각하시면 돼요. 제타. 그죠? 일단 우리 제타라고 했죠. 자, 여기가 0이고 1이다 라고 보면 여기일 때가 이제 우리 무진동이에요. 무진동. 무제동이라고 쓰네요. 무제동. 여기가 임계제동입니다. 이럴 때가. 여기일 때가 우리 과제동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일 때 뭐가 돼요? 여기는 부족제동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가 뭐가 됩니까? 우리 부족제동이 되겠고요. 여기가 1일 때가 얘가 임계제동이 됩니다. 이부터 크면 여기가 과제동이라 불리고요. 그리고 X가 0일 때 우리는 무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시간 응답에 따른 상수 파트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과도 현상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회를 할 때 과도 현상에 대해서 조금 다루긴 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뭔가 시간 응답이라는 얘기는 뭘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CT 값이 변화가 생긴다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뭔가 쉽게 얘기하면 전원을 꼽았어요. 충전을 시작했어. 충전 시작하면 어떻게 돼? 충전이 양이 쭉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충전량이 우리가 충전량이라보다는 입력했을 때 전류가 순간적으로 막 요동을 치다가 안정성을 가게서 일정한 값에 다가가긴 하거든요. 자, 그럼 시간 응답에 따른 상수 부분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용어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1이라고 기준을 볼게요. 그죠? 우리가 요구하는 값을 1이라고 기준 봤을 때 0.5에 도달했을 때 요 시간이 쭉 타임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지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연 시간. 그리고 10%부터 어디 90%까지 이르는 요 시간 있죠. 90%가 여기잖아. 요 시간을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입상 시간 또는 상승 시간이라고 불러요. 상승 시간 또는 입상 시간 두 개 다 동시에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버슈트란 얘기는 내가 1보다 더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원래 안정은 1루에서 여기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죠? 하다 보니까 이게 반동 때문에 또 가속도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관성 때문에,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안정이 되게 되잖아요. 이때 그걸 오버슈트. 여기가 이제 제2 오버슈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상수에서 응답이 최초로 목표가 50% 되는 거 뭐라 해서 우리 지연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걸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목표값을 10%에서 90%로 증가하는 데 걸린 시간, 그 상승 시간. 또 여기서 나왔죠. 입상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 같이 상상합니다. 자, 정정 시간은 목표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 정정 시간을 얘기를 하고요. 자, 오버슈트는 뭡니까? 아, 백분율 오버슈트가 있어요. 요거보다는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보기로 나왔었어. 보기로 최대 오버슈트는 이거이다. 그래서 맞는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걸로 아마 그때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감세비 기억 잘 해두셔야 됩니다. 최대 오버슈트 분의 제2 오버슈트입니다. 요게 우리 감세비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제타 있죠? 제타 어떻게 썼었죠? 여기 썼나요? 제타도 헷갈려요. 그죠? 제타도 헷갈리니까 이렇게 썼던 제타 우리 감세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특성에 대한 상수 그리고 우리 과도 현상 그리고 과도 응답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테마 우리 정상 오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오차 ESS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호로 쓰면 제역의 전달함수에서 기준 입력과 출력 신호 사이의 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 편차값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요 마지막 공식만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도응답에서 우리 출력 부분 구할 때 RS 대신 뭐 넣는다는 거 기억나시죠? 인디셜, 그죠? 임펄스, 그리고 램프 함수, 보물선 함수 다 뭐뭐 넣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입력에 따른 정상 편차입니다. 오해식이 좀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위치 편차요. 영형 제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요 공식에서 뭘 넣을 거냐면 여기 S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S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RS 대신, 그죠? 얘는 RS 대신 뭐 집어넣는 거예요? S분의 1을 대입하게 됩니다. RS 대신 S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리미트 S분의 1이니까 S만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야? 그대로 해서 이게 GS 이렇게 남는 거죠. 그죠? 그대로 GS가 남게 됩니다. 그죠? 요거 그대로 남게 되니까.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속도 편차이기 때문에 얘는 뭘 집어넣을 거예요? RS 대신 S제곱분의 1을 넣게 돼요. 그럼 여기다 S제곱분의 1이니까 SS 하나 사라지고 뭐가 되죠? 그럼 리미트 뭐가 됩니까? S분의 1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RS가 됩니다. 그럼 S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게 돼서 이게 한 번 더 쓰게 되면 리미트 어떻게 되죠? S 더하기 SGS 이렇게 되죠. 분의 여기가 이제 S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사라지겠다. 1이요. 이거 1로 바뀌어야 되지. 그쵸? 1로 바뀌고 1이 되겠네. 근데 S를 어디로 보낸다? 우리 0으로 보내니까 사라질 거예요. 0으로 보내니까 여기 뭐야? SGS가 와야 돼요. 이렇게. 그쵸? SGS. 얘는 뭐에 대해서 RS 대신 뭘 집어넣을 거예요? RS 대신 S에 대한 세제곱분의 1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S제곱의 GS까지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까지 여러분 보아주셔야 된다는 거. 자, 요게 0형 제역이고요. 1형 제역에 그리고 밑에가 이제 2형 제역에 관련된 우리 정상 가속도 편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이거를 위치 편차 상수죠? 자, 이놈은 우리 그래서 미첨자 P를 쓰게 돼요. 얘는 V 속도잖아요. 속도 쓰게 되니까 얘는 정상 속도 편차 상수예요. 상수가 되겠고 얘가 에이스잖아요. 가속도는 보통 에이스거든요. 이게 이제 가속도 편차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요 밑에 요거 있잖아요. 여기 GS로 그냥 리미트 칠 거예요. S에다 넣고. 그죠? 우리 뭐 전달함수 구할 거잖아요. 나와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구하든가. 여기는 전달함수에다 뭘 곱해? S를 곱한 다음에 극한값 구한 거에 역수될 거고요. 여기는 S제곱을 곱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상 위치 편차인지 정상 속도 편차인지 정상 가속도 편차인지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함수의 1이냐 S냐 S제곱이 들어가냐가 달라진다는 점을 좀 비교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테마 주파수 영역의 해석인데요. 다른 내용을 좀 가져오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이제
벡터에 대한 궤적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요소일 때랑 전달함수 한번 볼게요. 비례요소일 때는 그대로 상수가 될 거고요. 미분 요소일 때는 얘가 뭘로 바뀐다? S가 될 거고요. 적분은 S분의 1입니다.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미분하면 S제곱이었고 두 번 적분하면 그러면 S제곱분의 1입니다. 이 정도는 센스 있게 좀 알아주실 수도 있겠고요. 자, 밑에 벡터의 궤적 보실 건데요. 영형 1차, 영형 2차, 영형 3차요. 자, 첫 번째 구분은 뭘로 되냐면 영형이고 같은 형을 놓고요. 1차와 2차와 3차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1형이냐, 2형이냐, 3형이냐 형이 바뀔 때에 대한 벡터 궤적 그리고 차가 바뀔 때에 대한 벡터의 궤적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형을 기준으로 봤어요. 나중에 1형이든 2형이든 동일하게 시작이 될 거고요. 1차일 때입니다. 영형이니까 여기 뭐가 됩니까? 여기가 0일 때입니다. 0일 때 0형입니다. 여기 때 0형입니다. 그래서 하나이니까 1차고요. 요게 1차고 요거 전개하면 S에 대한 2차고 S에 대한 3차가 됩니다. 일단 0형이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0형은 여기서 알겠죠? 0형 1형은 여기서 2형은 여기서 3형은 여기서 자 1형 여기서 시작해서 자 1차면 이렇게 한 번에 벡터가 가게 되고요. 2차면 여기서 시작하되 두 번에 걸쳐서 원점을 향해 가긴 가야 돼요. 근데 두 개 사분면을 지나야 돼. 두 개 사분면을 이렇게. 그래서 원점을 향해 갈 겁니다. 얘도 여기서 시작하는데 두 개 사분면이 아니라 얘는 세 개 사분면을 지나야 돼요. 세 개 사분면 지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벡터의 궤적. 자, 1차와 2차와 3차에 대한 궤적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차수를 동일하게 두고, 그죠? 1형이냐, 2형이냐, 3형이냐를 찾게 됩니다. 요건. 그래서 얘가 1형, 2형, 3형을, 너무 올렸네. 3형을 봤으니까 얘가 0형일 때는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럼 1형일 때는 여기서 2차잖아. 그럼 몇 군데를 가야 돼요? 두 군데를 가야 돼요. 그렇죠? 얘가 1형이고, 2형이고, 3형입니다. 그래서 2차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1형일 때는 일단은 차수가 2차니까 몇 군데 가야 돼요? 두 군데 가야 돼요. 두 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군데. 이번에 여기서부터 2형, 2차. 1형, 0형은 여기잖아. 1형 여기, 2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2차니까 두 개 사분면 지나야 됩니다. 3형 2차니까 여기서 3형 여기서부터 어떻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두 개 비교하시면서 0형 그리고 뒤에 뭐 형에 따라서 그래 벡터가 어떻게 궤적이 바뀌는지 뒤에 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두 개를 비교를 같이 해보시면 좀 어느 정도 그래프 궤적, 벡터 궤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7번째 우리 보드선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선도의 이득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개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여기 얼마 들어오죠? 자, 20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저 20입니다. 그래서 안에 절대값에서 진폭 B가 등장하니까 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고 미시 상수니까 이건 뭐야? 상용로그죠. 미시 10인 상용로그로 표현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각종 요소 이득과 위상각인데 비례요소 마찬가지 K 어떤 상수로 주어질 거고요. 우리 미분 요소는 S, 당연히 적분 요소는 S분의 1이었습니다. 이건 계속 같이 등장하고 있었죠. 자, 마찬가지 S는 뭘로? 오메가, J 오메가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 또 몇 번 나왔었으니까 좀 기억하시죠. 나중에 J 오메가 우리 S로 바꿨었잖아요. 그죠? 변환시킬 때는. 자, 1차 지연에서 T 값은 뭡니까? 얘는 시정수를 의미하는 거죠. 시정수. 시정수 의미하니까 그거 참고로 해 두시고요. 자, 주파수 특성에 관한 상수 되어 있습니다. 영주파수 이득 되어 있고요. 이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자, 영주파수 이득이라는 얘기는 정상 상태에서에 대한 이득을 나타냅니다. 즉 S가 0일 때에 대한 이득을 우리 영주파수 이득 M0라고 하는구나. 그래프는 제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자, 1-M0 우리 정상 오차라 보실 거고요. 대역폭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대역폭. 대역폭에 대해서 단답형 문제라든지 단답형보다는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정의 묻는 문제들이 등장하니까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 이 M0 0주파수에 대한 이득 몇 배가 이놈의 몇 배가 되는 거를 우리 대역폭이랍니까? 우리 0.707이에요. 이 0.707이 뭐냐면 루트 2분의 1이에요. 루트 1배가 된 순간의 주파수가 우리 대역폭이고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20 로그 M0 빼기 3데시벨이다. 요 3도 잘 등장하고 있으니까 문제 될 때 보기 중에서 4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테마 제역의 안정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도, 루스 안정도 판별법은 너무 많이 나왔죠. 그쵸? 예제 들기엔 좀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연습 많이 했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만 좀 드려도 맞다 하고 떠오르셔야 된다. 자, 일단 특성방정식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담아놓긴 했는데 문제 안 보셔도 상관없고 우린 제역의 안정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죠? 3차는 있는데 4차는 없고 5차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최고차부터 해서 쭈루룩 상수항까지 다 존재해야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특성방정식의 모든 개수에 뭐가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다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보통 문제는 다 양수인 놈만 다루고 있으니까. 자, 루스표를 작성하고 루스표의 몇 열의 부호가 모두 변하지 않아야 돼요.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안 돼. 그래서 1열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이퀴스트 판별법입니다. 계통의 안정도 계산법이랑 마찬가지인데요. 두 개 구분하실 필요는 딱히는 없어요. 근데 안정 조건만 그냥 통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 조건. 그죠? 특성방정식의 근을 구할 거고요. 근이 어디 됩니다? 좌반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 니퀴스트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좌반면에 존재해야 되는 거. 우반면에 하면 안 돼요. 좌반면에 존재해야 되고 궤적이 마이너스 1, 제0이니까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 여기. 그죠? 마이너스 1, 여기가 실수축이고요. 여기가 허수축이니까 이 형태로 우리 점선이 돼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등요입니다. 이등요는 여기 역시 얼마? 20 들어가야 되고요. 얘가 역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빠지는 얘기는 뭐냐? 얘가 로그니까 로그의 역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이것까지 이제 설명드리긴 그렇고 안전 조건입니다. 자, 안전 조건 뭡니까? 이등요 0보다 커야 되고요. 위상요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제역이 안정되려면 자, 이등요는 어떻다? 4에서 12대 11이라 되고 위상요는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보드선들의 안정도 판별법입니다. 자, 이등요와 위상요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얘가 뭐야? 위상이 마이너스 100, 요거 잘라요. 마이너스 180일 때 이득 곡선에서 0대 11과의 이득차. 이게 이득 여유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득 여유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틀린 걸 구하시오. 이렇게 등장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이득이 0일 때 위상곡선에서 180도에 대한 위상차. 얘가 뭡니까? 이게 위상여유가 되는 거죠. 얘가 위상여유. 여유가 된다는 거. 자, 안정조건 살펴보겠습니다. 이득 교차점의 위상곡선은 이놈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안정이 됩니다. 그 위상교차에서 이득 곡선은 0대실보다 작아야 안정이 될 거고요. 자, 이등요의 위상요는 모두 양수일 때 안정이다. 그죠? 모두 양수일 때. 그죠? 모두 양수일 때. 자, 이등요와 위상요는 커질수록 안전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드선도에 대한 이 인계점에서의 이득과 위상, 이득 0도고요.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특성방정식이 안정조건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S평면이 나와 있어요. S평면에서는 뭡니까? 일단은 좌반부여야 되죠. 좌반부. 안정이고요. 불안정할 때는 우반부 했을 때, 그죠? 우반부 했을 때 우리 불안정이고요. 이게 또 허수축에 있을 때 우리 인계안정이죠. 허수축에 있을 때 우리 인계 안정이라 보게 됩니다. 자, Z평면에서 단위원 뭡니까? 내부에 있을 때 우리 안정이고요. 외부에 있을 때는 불안정입니다. 집 밖에 나가면 개고생해요. 원 안에 있어야 돼요. 단위 원의 원주상에 있을 때 우리 Z평면에서는 인계 안정이고요. 안쪽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적이야. 집 밖에 나가면 개고생한다. 그래서 외부에 있으면 불안정하다.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암기하시면 우리 여기 이제 보드선도에 관련된 것들 또 니퀴스트 또 루스 안정표 이런 거에 대한 안정도 판별법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시험에 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근계적입니다. 근계적법은 일단 근계적의 개수가 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개수만 잘 구하시면 돼. 개수 어떻게 할 거예요? 특성방정식이 뭐랑 똑같다? 우리 특성방정식의 차수와 동일합니다. 2차면 2개고요. 3차면 3개고요. 4차면 4개다. 또는 극점과 0점의 개수 중에서 큰 것과 일치한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당되는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쵸? 식을 보시고 찾으셔야 되고, 그죠? 이론을 보고 찾아내셔도 됩니다. 자, 정근수의 교차점을 구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일단은 뭡니까? 여기 P하고 Z 나와 있어요. P가 뭐예요? 극점의 개수고요. 얘가 0점의 개수예요. 그럼 극점의 개수에서 0점의 개수를 빼고요. 그리고 극점에 대한 총합에서 0점에 대한 총합을 뺀 거를 분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정근선의 교차점.
점 된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정근선의 각도까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니까 이해도 나발이고 필요 없어. 암기만 여러분 잘해주시면 돼. 그렇죠? 자, 두 번째 분지점입니다.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출발한 근궤적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의 근궤적이 분개하는 출발점이다. 또는 분지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 극점에서 요런 K를 S에 관해서 뭐 한 거야? 미분한 겁니다. K 값을 S에서 미분한 놈의 S 값 중에서 극점으로 나는 구간 중 몇 번째? 홀수 번째. 요거 잘 주세요. 홀수 번째. 뭐 시험에 이거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얘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많이 선택이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쯤 이거 구해보시고 이거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Z변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Z변환 정리표예요. 일단은 Z변환, 자, 델타 함수 있고 U 함수 있네요. U 함수 같은 것도 이렇거든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얘는 그대로 Z변환은 1이 되죠. 그쵸? 요놈이 이제 Z-2의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겠죠. 분의 Z. 이런 거 외우기가 좀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고르는 문제니까 이거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잖아.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외우기만 하면 그래서 이거 잘 외워서 찾아주시면 하면 되니까 문제 그렇게 될 건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기값 정리는 뭡니까? 아, 우리 Z 변환 한 다음에 얘는 뭐야? 초기값이라고 0 넣는 거 아니야? 얘도 변환됐으면 뭐야? 무한대를 넣을 거고요. 최종값은 0이 아니라 1을 넣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 0에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거는 표현이 힘들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1 빼기 Z분의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Z변환파 안정도입니다. 자, 단위원 내부에 있을 때 안정이죠. 집 나가면 개고생, 여기가 안정. 자, 외부에 존재한다? 아, 불안정해요. 뭔가 집 나가면 내가 불안정해. 그죠? 집이 좋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원주상에 있을 때 이게 임계 안정이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 테마 10번째 테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시퀀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논리회로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일단 엔드 에러입니다. A, B가 동시에 가해질 때 출력 X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뭘 찾으셔야 돼? 아, 이렇게 생긴 기호도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곱회로라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엔드 기호는 곱회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해질 겁니다. 00일 때는 0이고요. 10일 때도 0입니다. 그리고 0일 때도 0이 되죠. 1일 때만 얘는 출력이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낫회로입니다. 낫회로는 어떻게 돼요? 1일 때는 0이 될 거고요. 0일 때는 1이 된다는 거, 반대가 출력이 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논리회로에 대해서 뭡니까? 난드회로라고 하죠. 난드회로는 뭡니까? 아, 엔드회로와 낫회로가 합쳐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드회로의 출력을 반대예요. 그래서 엔드회로가 0일 때는 난드회로는 1이 되는 거고요. 엔드회로가 0일 때 난드회로는 1, 얘가 1일 때 난드회로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엔드회로는 00일 땐 0이었죠. 그럼 난드회로는 뭡니까? 1이 되는 거고요. 0일일 때도 원래 뭡니까? 0이었어요. 여기는 1 되는 거고 1 되는 거고 이렇게 0이 되는 거죠. 자, 얘는 그리고는요.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돼요.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얘도 닫히고 닫혀야만 나오는 거죠. 한쪽은 열리고 닫혔어? 그러면 결국에는 뭐 열린 거잖아요. 두 개 다 동시에 닫혀야만 전류가 흐릅니다라고 해서 직렬 형태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OR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R은 뭡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 B 구할 때 여러분 뭡니까? 둘 중에 하나만, 병렬 형태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닫혀 있으면 전류는 흘러. 그래서 00일 때는 둘 다 열려있기 때문에 0이지만, 그죠? 한쪽만 있어도 1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기호도 실기대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실기대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엔드 회로는 이렇게 보세요. 엔드 회로는 D처럼 생겼어요. D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혼동이 안 되시지 않을까. 자, 두 번째 낫 회로가 포함된 노어 회로입니다. 자, 오어 회로와 더불어서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시 뭐가 붙어요? 여기 동그라미 이거 하나 딱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낫 회로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00일 때는 그럼 얘 출력과 얘랑 또 반대인 거죠. 그래서 얘가 1이고요. 얘는 0이고 0이고 0이 됩니다. 즉
오어 회로에 대한 출력과 반대로 출력이 되는 게 노어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자, 익스클루시브 오어 회로입니다. 이게 배타적 논리합이에요. 배타적 논리합. 배타적 논리합은 뭐냐면요. 서로 A, B가 반대일 때만 출력이 됩니다. 자, A가 아니고 B 또는 A고 B가 아닐 때니까 이때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때는 같을 땐 출력이 안 된다. 이게 배타적 논리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에 대한 회로는 여러분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호공학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우리 부울대서요. 11번째 테마입니다. 아,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12개라고 했는데 11개였네. 그죠? 야, 부울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과 0과에 대한 합이다. 그러면요. 이거는 여러분이 집합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A랑 0이랑 더하면 어차피 합기호거든요. 합기니까 그대로 A가 될 거고요. A와 1과 더하면 1이 전체예요. A는 1의 일부분이에요. B도 1의 일부분이에요. 전체는 1로 볼 거니까. 그래서 1과 합쳐지면 1이 될 거고요. A와 A는 합쳐도 자기 거랑 자기 거랑 합쳐지니까 변함이 없이 A가 되게 됩니다. 또 A랑 A가 아닌 건 합치잖아요. 그럼 A 일부분인데 A가 낫은 뭐예요? A가 아닌 전체니까 이게 1이 될 거예요. 근데 곱회로는요. 공통 부분이에요. 공통 부분. 0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랑 A랑 공통 부분은 어떻게 돼요? 0이겠죠. A가 1과 공통 부분은 뭡니까? 1이 전체고 A는 1부분이니까 1과 A의 공통 부분은 역시 A가 될 겁니다. 여기도 A가 될 거고요. A와 A가 아닌 거는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0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연산법칙입니다. 교환법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고요.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결합법칙은요.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하나,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앞에 걸 먼저 하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결합과 분배법칙의 차이는 먼저 아세요? 얘는요. 연산기호가 합, 얘는 합, 곱, 합 다르다는 거. 그럼 분배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분배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A 합 B, A 합 C를 A 합 B, A 합 C를 뭐라 곱하라는 얘기죠. 자, A 곱 B, A 곱 C를 A 곱 B, A 곱 C를 어떻게 해라? 합하라는 얘기죠. 이게 분배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뭘 할 수도 있었냐면 이렇게 반대로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A 합, A 합으로 묶을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A 곱으로 묶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B 곱 C, B 합 C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흡수법칙과 두 모르간의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법칙 이런 것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집합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부울대시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제가 아마 특집이나 특강으로 한번 좀 만들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A랑 AB에 대한 겹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랑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AB가 겹치는 내용이죠? 그쵸? 그럼 A랑 합치래요. 이거 A랑 합치래요. 그럼 A잖아요. 그죠? 맞죠? 다음은 A랑 AB의 합은 뭐예요? AB 합은 여기잖아요. 여기랑 A랑 겹치는 부분은 뭐예요? A잖아요. 이게 이제 흡수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낫을 치게 되잖아요. 그럼 각각에 대한 낫이 적용이 되면서 뭐가 바뀐다? 이 합은 곱으로 바뀌고 곱은 뭘로 바뀐다? 곱은 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부울대서에 대한 기본 정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11개 테마로 제가 제어공학을 만나봤게 됐는데요. 물론 여기에 다 담지 못한 건 상당히 많습니다. 제어공학도 역시 뭡니까? 우리 계산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성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다 담기 힘들어서 여러분이 단답형에 대한 그리고 어느 정도 풀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들었을 때 아 맞아 그랬어 라고 해서 내가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 용도로 이 영상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학원이란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아바의 김영은이었습니다.